예, 반갑습니다. 저는 마케팅 때문에 고민입니다의 저자, 자, 이승민입니다. 네, 줌으로 하는 첫 강의다 보니 조금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그 송수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진을 정말 많이 모아놔야 된다고. 특히나 이제 점점 사업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뭘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이 느껴요. 진짜 많이 돌아다니고 많은 경험을 했는데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사진 찍자고 하기가 그래서 진짜 되게 공감 가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이제 강의는 어쨌든 마케팅을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 대부분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뭐 굉장한 팁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을. 그런데 제 책에 담겨 있는 나름대로 6단계로 전략을 이제 정리해 놨는데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가 실제 강의 때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주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이 필수 기본기와 기초 지식에 대해서 좀 말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아마 두루뭉실하게 알고 계셨었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체크해가면서 빠르게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한 18시간 뭐 이렇게도 하는 건데 실습까지 같이 해서 오, 최대한 1시간 15분에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잠깐은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고등학교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절대 사업을 할 생각은 1도 없었고요. 어쩌다 보니 지금 현재는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찌 보면 인생에서 되게 큰 변화를 맞게 된 계기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면서였는데 그 사이에 있는 굉장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길지만 그거는 시간 관계상 넘기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현재 마케팅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많이들 물으세요. 어떻게 교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마케팅업을 하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마케팅이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게 마케팅이고 오히려 지금 전문적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뭘 전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물론 사회 과목이어서 조금 관계가 있긴 하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이제 좀 빚이 많았어가지고 학교에서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보고 무턱대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억의 빚을 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갖 것들을 하다가 그때 제가 학교에 있었다 보니까 학생들이 막 열광하는 한 플랫폼을 발견했어요. 그게 페이스북이었고 나름대로 그건 정말 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막 보고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어느 날 봤더니 뭐 좋아요가 5만 개 찍혀 있는 게시물을 보고 이건 뭔가 막 이렇게 촉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막 좀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페이지 키운 팁은 제가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터지는 게시물 그대로 따라했어요. 다른 페이지에서 막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는 것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건 여러분들한테도 팁이 될 수 있는데 유튜브를 하시거나 블로그를 하시거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는 계속 좋아해요. 아마 누군가 거의 복제하다시피 내용을 또 다른 형식으로 쓰면 또 좋아요가 엄청나게 달려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키웠는데 여기는 뭐 음식점이 하나 나와 있지만 텅텅 비어있던 음식점이었는데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글을 올렸더니 진짜 막 이렇게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페이스북이 어마어마하구나 라고 느끼면서 첫 발을 디디게 됐고요. 이거에 대한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는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로 이제 좀 약간 유명세를 얻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유명해지면서부터 조금 더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광고를. 이제 제가 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하시거나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해 보셨거나 블로그를 조금 오래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막 광고 문의가 오지 않나요? 그죠?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광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광고를.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하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제 이름을 리차드라고 하는 가명을 썼어요. 그랬는데 블로그 글 한 4개, 5개 정도 쓰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인생의 경험을 겪게 됐어요. 어떤 식이냐면 먼저 제가 결과부터 보여드리면 막 제 블로그 글을 보고 홍콩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홍콩에만
3년 연속해서 초빙 강사로 갔어요. 와. 그리고 여기엔 제가 그때는 아까 이 사진 같은 걸 많이 남겨놨어야 되는데 사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뭐 병원 원장님들도 만났고 되게 큰 기업의 컨설팅도 갔고 피닉스 다트라고 전자다트 회사도 있는데 그런데도 거의 초빙되다시피 하면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준 이 계기가 이 블로그 글 3개였어요, 특히.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블로그를 일기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블로그는 어쨌든 제가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적인 툴로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가장 강력하게 활용하고 싶다면 시리즈로 글을 써보라는 겁니다. 한 주제에 관해서 자세히 파야 되고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냐면 왜 제가 지금 이 책의 저자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제가 마케팅의 권위자라고 아마 무의식 중에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책을 다 내지 않아도 한 주제에 대해서 한 5개, 3개, 4개, 5개의 글을 연속해서 쓸 수 있으면 아주 자세하게요. 그러면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은 무의식 중에 그 글 쓴 사람에 대해서 권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쓰실 때 한 주제를 굉장히 딥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제에 대해서 다루는데 여기서 중요한데 자기의 경험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 쓴 글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SNS 마케팅 성공 사례 그리고 게시물 좋아요 늘리는 법에 대해 쓰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SNS 마케팅 성공 사례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들 해요. 라고는 말하는 거하고 제가 옛날에 SNS 마케팅 이렇게 했는데 쇼핑몰 서버가 다운된 적도 있었고요. 뭐 식당이 갑자기 막 텅텅 비었던 가게가 2시간 웨이팅 걸리는 가게가 있었고요. 하면서 제 사례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그 느끼는 권위감의 크기가 세요. 그리고 아마 블로그를 쓸 때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나 진짜 쓸 얘기가 없는데.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엄청난 뭐 강점에 대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없다면 사람들이 간절히 알고자 하는 주제로 글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데 부동산 책을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부동산 투자 전문가가 말하는 뭐 절대주의 사항 3가지 이런 식으로 제가 책을 쓸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제라도 누군가가 간절히 알고자 하는 주제인데 내가 사업하는 부분과 연관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로 선정을 해서 쓰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시면요. 제가 SNS 마케팅 광고주를 만나고 싶었지만 이때 SNS 마케팅이라고 한 게 키워드였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SNS 마케팅 성공 사례가 이렇게 다 조회수가 그 당시에 막 2천, 3천씩 나오던 거였어요. 5천 막 이렇게. 그 다음에 게시물 좋아요 늘리는 법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핫한 키워드였어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콜이 왔겠죠. 여기서 이제 한 팁인데 아까 제가 권위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전달받는 정보는 이런 형태로 전달을 받습니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동시에 복합적으로죠. 즉, 이 속에는 메신저가 있고 잘못은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오타 같아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전달하고 그 말이 있고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메신저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맞는 말을 하고 뭐 변화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말하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글도 중요하지만 글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권위감과 신뢰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되게 잘 다루는 사람이 크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적은 컨텐츠의 양으로 파급력 있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메신저의 힘을 아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최근에 브런치를 하나 하고 있는데 글 8개밖에 안 썼어요. 혹시 뭐 시간 되시는 분은 진짜 좀 의미 있게 글을 쓰고 있는데 네이버 다음에서 뒷담화 이런 거 검색하면 이제 제 글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도 저는 이걸 이제 전략적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 도움되는 글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깨알 홍보였습니다.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콩에 가서 막 특히 밑에 보시면은 제가 이때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아까 그 글을 3개 썼을 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글 3개를 썼을 때 저는 마케팅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글 3개를 쓰고 났더니 상대방들은 저를 전문가로 알았죠. 그래서 홍콩에 가게 됐고 그때 그냥 부랴부랴 강의안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시면 막 사실은 이렇게 막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만 엄청 긴장하면서 말을 했던 거예요. 네, 이렇게 시리즈물로 글을 쓰면 상대방은 권위감을 느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제 소개를 뭐 하는 시간이었으니까 저는 이 별명이 좋았어요. 지금은 사무실을 옮겼는데 예전에는 작년까지 그 송수영 대표님 계신데 근처에 있었어요, 사무실이. 그래서 새벽 4시에 저랑 친한 토프라고 원장님이 보낸 톡인데 항상 저보고 노년 등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항상 진짜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은 뭐 이제 어찌 보면 전문적인 대행사를 운영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들어가는 이야기로 하나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작년에 읽었던 모든 책들 중에서 저는 그 책이 제일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전율을 느끼게 한 책이었다고. 책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 책인데 한번 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디커플링이라고.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와,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은 진짜 다르구나 라고 느꼈어요. 근데 참 재밌는 코너가 하나 있었어요. 베스트바이라는 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전자랜드, 하이마트 같은 곳입니다. 뭐 오프라인에서 가전제품을 파는 곳 같아요. 제가 미국을 안 가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이 매출을 막 너무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막 허덕인 거예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만약에 TV를 사야 된다고 해보세요. 근데 인터넷에 많은 TV들이 있는 거예요. 아, TV라고 하지 말고 로봇 청소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로봇 청소기에 좀 관심을 가져서 막 검색을 했는데 어떤 뭐 LG의 예를 들면 코드 제로 로봇 청소기가 마음에 드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니까 막 좀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실제 어떻게 시연하는지 막 어떻게 하는 거 알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하나요? 매장을 먼저 가시죠. 매장을 가신 다음에 어, 설명을 듣죠. 설명을 들은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마음에 들었을 때. 마음에 들었을 때 대부분은 여기 채팅이 있나? 보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아직 줌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보통은 바로 안 사죠. 어떻게 하나요? 딱 구석으로 돌아서죠. 이렇게 돌아선 다음에 핸드폰을 딱 꺼낸 다음에 검색을 하죠. LG 코드 제로, 뭐 A, B, C, D, D, C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최저가가 나옵니다. 근데 매장 보니까 예를 들면 뭐 97만 원이에요. 근데 최저가 보니까 89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설명 많이 해주셨으니까 아유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 손해보고 여기 사야지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보통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뭐 집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집에 가서 살게요 하고 가죠. 그러니까 실컷 이 제품 소개는 다 듣고 설명은 다 듣고 직원들 이용해가지고 통해서 근데 구매는 아마존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 현상을 혹시 이 현상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쇼루밍이라고 해요. 이 현상을. 이 현상을 쇼루밍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베스트바이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CEO가 너무 짜증이 나서 이런 결단을 합니다. 아 얘네들 도저히 안 되겠다. 매장에다가 와이파이를 차단을 해버려요. 검색이 안 되게. 자, 그랬으면 쇼루밍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품명을 탁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이제 가져가서 검색하는 거예요. 아, 제가 집에 가서 좀 보고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하고 할게요 해놓고 검색해보고 또 보는 거예요. 쇼루밍이 안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CEO가 다시 도저히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게 뭐냐면 LG라든지 그런 제품 그 원청 업체들 있잖아요. 제조사들한테 우리 베스트바이에 납품하는 업체 그 제품들은 이제부터 제품명 자체를 다르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예를 들면 A, B, C, D가 코드면 저희는 A, B, Z, D 뭐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쇼루밍이 끝났을까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또 사진을 찍어 온 다음에
네이버에 예를 들면 뭐 구글 같은 데 검색을 해요. A, B, C, D 제품이 있던데 베스트바이에 혹시 이거 제품 아시는 분 있나요? 이랬더니 이제 베스트바이 전문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베스트바이의 A, B, C, D라고 하는 제품은 온라인상에 있는 아마존에 있는 이 A, C, Z, D하고 똑같은 제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쇼루밍이 막히지가 않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마지막 베스트바이 CEO분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삼성을 찾아가요. 삼성을 찾아가서 계속 아마존을 막 싫어하고 아마존에 파는 거를 막 싸우고 경쟁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아마존을 인정하고 삼성을 찾아간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야 대표님 나오라고 그래라고 해가지고 이제 얘기했겠죠. 한 다음에 우리는 이 정도의 매장을 가지고 있어. 어마어마하게 매장량을 갖고 있는 거 나 알죠? 이렇게 물어보면 예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앞으로 갤럭시 노트 10 딱 전시해가지고 이 매장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저희 베스트바이로 입점료를 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즈니스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때까지는 매주 팔아가지고 그 마진으로 먹고 살았다면 아마존이 거기서 계속 스틸해 가니까 구매자들을 이제 아예 우리가 자기네들이 그냥 보여주고 소개해주고 중개 플랫폼으로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참 줌을 하니까 보통 오프라인 강연을 하면 이 표정을 보면서 할 텐데 잘 듣고 계시죠? 지금 전혀 안 보여요, 얼굴이? 아 얼굴이 잠깐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네. 다들 이러고 계셔가지고 이게 아, 지금 그거 지금 집중해서 그런 거예요. 아 그쵸? 네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사람들이 집중하고 내용이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알겠습니다. 카톡에, 아니, 저희 채팅에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한번 올라오셨어요. 아 예. 엄청 집중 중입니다. 네. 예. 제가 이거 아직 줌 유목민이다 보니 좀 이해해 주시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참 좋은 인사이트가 뭐냐면요. 결국은 사회적 변화의 대세를 바꿀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쇼루밍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소비자가 바뀌는 거를 저희는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하던 대로 하려고 하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가면 결국은 진짜 이 베스트바이 매출이 이렇게 막 떨어져서 힘들었던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동영상의 시대잖아요. 저도 제가 뭐 이런 마이크 아마 지금 뭐 너무 막 화려하죠.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데 저도 맨날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유튜브는 안 한다. 그리고 동영상에 막 얼굴까지 막 이렇게 막 하면서까지 하기에는 아이 그건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세상은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특히나 코로나 이후로는 다시 코로나 전에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들 모두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줌 클래스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냥 보편화될 거고 당연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유튜브에서 아니면은 뭐 줌 수업에서 소비자였다면 여러분들이 영상 소비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영상을 진짜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다.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온라인 마케팅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계세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기업에 컨설팅을 갔었는데 온라인 마케팅이 금지되어 있는 또 기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방문 판매하면서 가격 통제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건 오래 가긴 힘들다고 봐요, 저는. 네,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케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특히 그러니까 힘든 분들도 만나지만 진짜 잘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정말 잘 나가는 강사분, 예를 들면 우리 송수영 대표님 같은 분, 여기 제가 김미경 강사님 불렀지만, 그리고 한의사 분 중에서 제가 이제 잘 아는 분이 없다 보니까 방송에 많이 나오는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리고 UFC 선수도 넣었고요. 그리고 정치인도 넣었습니다. 일부러 제가 정치 색깔상 두 분을 다 넣었어요. 근데 이 잘 나가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만나봤더니. 이름은 다 다르죠. 강사, 한의사, UFC 선수, 정치인 다 다르지만 제가 만나본 모든 분들이 잘 나가는 분들은 다 마케터였어요. 다 마케팅의 고수들이에요. 들어보면 제가 그 사장님 얘기를 딱 듣고 있으면 와, 뭐 이분은 마케팅 회사를 차려도 너무 부족함이 없을 뿐인데 아마 한번 여러분 만나보세요. 어떤 업에서 탁월함을 발휘하고 계신 분들은 다 마케터들이세요.
그래서 마케팅을 진짜 잘하지 않으면 진짜 결국 또 잘 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반대로 마케팅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연도별 신규 사업자와 폐업 사업자인데 수많은 사업자가 생겼고 제 생각에 올해는 스마트 스토어 열풍 때문에 아마 훨씬 많은 사업자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2010년도 자료인데 이때가 100만 명을 뚫었는데 작년이 15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올해는 제 생각에 제 추측은 200만을 뚫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폐업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작년에 110만 명이 폐업을 했다고 해요. 근데 폐업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다 이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폐업을 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마케팅을 모르면요. 자, 그러면 마케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전 이렇게 묻고 싶어요. 김치찌개를 만약에 8시까지 끓여야 된다라고 하면 한 번도 김치찌개를 끓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8시에 너무 중요한 손님이 오셔갖고 김치찌개를 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하시겠죠. 레시피를 검색해서 맛있는 레시피 3개 정도를 검색해서 뭐 진짜 중요하다면 저 같으면 3가지를 다 동시에 끓여볼 것 같아요. 그 시킨 대로. 뭐 A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쳐준 거, B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쳐준 거, C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쳐준 거 그대로 끓여 따라하면서 제가 실제 먹어보고 맛있는 걸 2번, 3번 연습해서 새벽부터 해서 8시에 짜자잔 하고 할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혹시 이러시는 분 있나요? 자, 8시까지 끓여야 됩니다. 이랬더니 지금부터 아침부터 그냥 바로 자기 집, 자, 냉장고 열어보자. 김치찌개는 물속에 김치가 담긴 거지. 해서 김치 꺼내가지고 바로 끓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잘 보세요. 사업하고 공부하고 마케팅, 돈 버는 법 같은 한 단계 더 높은 질문을 하면은 다 이렇게 해요. 저도 뭐 교사하면서 투자를 엄청 잘못해가지고 결국 망하게 됐지만 학교 다닐 때 저도 공부 열심히 했고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돈 버는 법에서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바로 내 돈 다 꼬라박으면서 쉽게 그냥 그렇게 바로 해버려요. 마케팅 하라고 그러면 그냥 블로그 막 그냥 만들어 놓고 당연히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만 엄청나게 수업료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작게 시작하라고 하잖아요. 작게 시작하면서 실습을 해가면서 해야지. 예를 들면 김치, 내 냉장고에 있는 모든 김치를 다 때려 넣으면서 하면은 더 이상 끓일 김치가 없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잘하려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이런 강의를 떠나가지고 수없는 마케팅 강의와 마케팅 책들을 보면서 얼마 전에 제가 조성민 강사님 강의도 들었는데 그때 같이 새벽에 그분도 얼마나 많은 책을 봤다고 합니까? 200권을 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마케팅을 잘하려면 이건 이제 제 이론이 아니라 한 책 한 권을 한 장으로 제가 일업을 해드릴게요.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그 책을 주장한 마케팅의 거장인 잭 트라우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마케팅을 잘하려면 상품이라는 실체에 집중하면 안 되고 그 제품을 바라보는 잠재 고객의 인식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제가 만약에 물을 팔려고 하면은 이 물을 집중할 거야. 물이 얼마나 좋은지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이 물을 받아들이는 이 소비자들의 인식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참 이상한 말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기도를 하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그냥 객관적인 존재죠.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답하는지가 되게 달라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라피쌤한테 찾아가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당연히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담배 피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면서 품위가 느낄 거예요. 제가 그리고 말투도 이렇게 물어봤죠. 선생님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돼요? 이렇게 물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 담배 피울 때도 기도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거는 당연히 된다. 이 라삐가 똑같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는 어떤 객관적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변한 게 없잖아요.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터들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뭘 팔고 싶으실 텐데 자꾸만 자기가 갖고 있는 서비스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어필하지라고 아마 생각할 거야. 아니면 더 잘 개발하지? 근데
반대예요. 마케팅이라는 거는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없던 상관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실제 설문 넛지에 나오는 한 예예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지난달 데이트를 얼마나 자주 하셨나요? 라고 물으면 이 두 질문이 관계가 있나요? 전혀 없죠. 근데 이 질문의 순서를 만약에 바꿨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지난달 데이트를 얼마나 자주 하셨나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바로 질문이 당신은 행복하신가요? 이랬더니 상관관계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행복이라는 거하고 물론 뭐 데이트라고 물어서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뭐 맛있는 걸 드셨나요? 막 이렇게 물었다고 쳐봐요. 근데도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강연 중에 좀 좋아하는 한 강사분인데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아마 많이들 책들 읽어보셨을 텐데 그분의 강연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훨씬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중요한 질문을 품고 살지 않으면 어느 날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 승민 씨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오늘 아침에 잠을 얼마나 잤냐 뭐 어떻게 하면 뭐 되게 가치 없는 질문을 막 품고 살고 있으면 그 질문 때문에 내 행복까지도 답이 결정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강연을 하셨는데 마케팅의 관점에서는 순서만 바꿔도 편집만 조금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없는 상관관계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그 외 그 김상임 저자님께서도 강의하셨지만 마케팅을 잘하려면 결국 무의식의 힘을 잘 알아야 돼요. 왜, 뭐 여기서 보여지는 거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뭐 그냥 메시지 자체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뭐 어떻게 살고 있고 실제 내가 한 것에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잘 됐다는 게 전제되어야 따라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작은 행동, 작은 말투 하나에 여러분이 어떻게 저에 대해서 판단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마케팅을 펼쳐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요. 제가 세일즈맨이라고 했을 때 어떤 자세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어때요? 되게 거만함이 느껴지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다른 것처럼 되게 사소한 디테일을 알아야 돼요. 마케팅을 잘하고 싶으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줌에서도 많은 분들이 듣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 자세히 이 갤러리를 보시면 송수영 대표님이 가장 이게 호응이 좋고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마케팅을 잘하는 아까 왜 강사 중에서도 뛰어난 마케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디테일함이 필요하고요. 참고로 아까 제가 그 브런치로 했는데 8개의 글을 가지고 다음에 메인에도 떴었어요. 한번 이 글을 진짜 한번 보세요. 그럼 무의식의 힘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써놨는데 글 하나를 12시간 동안 쓴 글이에요. 아마 이 글 보시면은 충분히 무의식의 힘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 글 때문에 뭐 2007년도에 제가 담임했던 애한테 카톡도 받고 재밌어요. 네. 심리학 관련된 영상인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 사실 보통 강의 시간이 길면은 재밌는 영상 실험들이 많은데 그런 걸 넘기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잘 팔고 싶다면 이라고 하는 세일즈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2가지 팁을.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간담 아사노리라고. 제 브런치에 이런 글도 썼어요. 최근에 제목이 뭐냐면 50만 원짜리 중고책을 사 보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분의 책 중에 하나가 50만 원짜리 책이 있어요. 지금 중고 거래가 되는 게 실제로 그 알라딘에 들어가 보시면 55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90일 만에 당신의 회사를 고수익 기업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 말고도 돈이 되는 말의 법칙, 뭐 전뇌 사고 뭐 이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책에 쓴 내용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인간은 절대 이유로 사지 않는다. 감정으로 산다. 그 이후에 이유로 나의 구매를 정당화시킨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팔 때 보면은 설명하려고 하죠. 누구한테 하면 내가 예를 들면 보험을 파는 사람이면 보험이 얼마나 좋은지 자꾸 설명하죠. 근데 이 사람이 표현한 게 너무 와닿았어요. 상대방이 뭘 팔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 설명을 할수록 그 고객은 그 사람을 해충처럼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한 거부감을 가진대요. 사람은 왜냐면 판매당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이상한 말이죠. 판매당하고 싶지 않다. 네, 그만큼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관심이 갖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태도가 돌변해요. 아주 자세히 듣고 싶어하고 좀 자세히 알려줄 수 없나요? 사람이 호감을 먼저 사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한테 호감을 사고 있나? 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예민하게 체크하면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세일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이클 르베프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도 참 좋아요. 이분 책 중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비즈니스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데 이 책에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양복업자 프레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9년 연속 1위 세일즈를 했다고 하니까 되게 대단한 사람이겠죠. 이 사람의 얘기를 들려줬는데 와, 좀 약간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 르베프라고 하는 분이 하루는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됐대요. 출연하게 됐는데 뭐 어느 날 누구 소개를 받아가지고 양복을 맞추러 갔는데 이 프레드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좀 짙은 색 양복을 맞췄다는 거예요. 맞춤 양복을. 되게 만족하면서 그 양복을 가지고 이제 입어보고 시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방송국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이제 코디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전화드렸다. 저희 무대가 되게 어두운 배경이다 보니까 우리 강사님 좀 밝은 색 양복을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싼 돈 들여가지고 양복 맞췄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프레드한테 말해가지고 제가 이러 해가지고 좀 밝은 색 양복을 좀 사야 될 것 같다 이랬더니 프레드가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짙은 색 양복 전액 환불해 드릴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환불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밝은색 양복을 원한다고 하면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 프레드가 충격적으로 자기 경쟁사의 양복을 추천해 주더라는 거예요. 라이벌 옆에 바로 옆 가게를 보면서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제가 저희 매장에 있는 이 양복 중에서 밝은 색이 우리 사장님한테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 바로 옆에 저 가게에 있는데 저기서 옷을 사오시면 제가 다 또 맞게 수선해 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사실 경쟁사의 제품을 추천해 준다? 이게 너무 상상이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들은 표현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판매하려 하지 말고 구매를 도와줘라. 이게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판매한다는 거하고 구매를 도와준다는 것은 판매는 판매 실적을 남기지만 구매를 도와주면 당신의 고객이 남는다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절대 실패하지 않는 비즈니스의 비밀은 어쨌든 충성 고객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 책에서 총 한마디로 하면. 근데 그러려면은 네가 진짜 네 제품 안 팔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에게 제일 좋은 구매를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경쟁사를 추천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사는 것은 좋아하지만 판매당하는 것은 싫어한다. 아까 그 사람의 말과 일맥상통하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매자의 감정을 얻어야 되는데 감정을 얻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판매하려고 하지 말고, 즉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구매를 도와줘라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세일즈는 아까 전에 오프라인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만나지 못하고 글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글쓰기 기술이 필요한데 문장을 잘 쓰고 책을 잘 쓰는 것과 마케팅 글쓰기를 잘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블로그 글쓰기와 어찌 보면 문장력이 되게 중요한 책 쓰기는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글쓰기에 되게 중요한 게 호감 가는 글쓰기를 해야 되는데 호감을 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지 비로소 마음이 열린다고. 마음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 합리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감 가는 글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새 말로 인포머셜이라고 하죠. 인포메이션과 커머셜의 합성어인데 정말 유익한 정보를 마구마구 퍼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막 설명글을 자꾸 쓰지 말고 그냥 고객들의 고민을 그저 자세히 적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감대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호감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예를 들어놨는데 전혀 이 책의 총 주제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이 문구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자기가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친한 여동생 애가 헬렌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자기는 전혀 여자친구도 한번 사귀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자기 그 연애에 대해서 고민을 상담하는데 연애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고 자기한테 온 게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느냐? 자기한테 더 잘해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더 잘 알아줄 것 같은 사람한테 자문을 구해요. 자, 그러면 언제 그런 마음을 느끼느냐? 자기하고 비슷한 것 같은 사람한테 느껴요. 왜 가장 큰 위로는 막 설명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보는 거라고 하잖아요. 제가 저 류마티즘이라고 하는 증세가 있는데 너무 아파요. 막 가끔씩 너무 무리하면은 이렇게 막 손목이 붓고 이러는데 저한테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위로보다는 나랑 비슷한 환우를 만나는 것 자체가 제일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글쓰기에서. 그러니까 고객들의 고민을 막 쓰라는 말이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깊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서론이 너무 길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결국 이제 핵심 이제 왔어요. 아,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온라인 마케팅 완성의 6단계는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 책을 2번, 3번 읽으시면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어요. 네, 크게 이제 한번 큰 그림을 그리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못할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돈 버는 공식을 알아야 돼요. 매출이 일어나는 3가지 요소를 알고 해야지 대학 입시 요강을 알고 대학을 입시를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전혀 논술 전형 준비를 준비하면서 계속 수능 공부를 막 다 같이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향이세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이게 중요하다, 저기 가면 이게 중요하다 이러니까 막 정신없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3가지예요. 그 공식을 알면서 그 공식에 의거해서 집중해서 3가지를 키워야 되는데 너무 그걸 모르면은 이제 막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나의 고객의 고민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마케팅의 전략과 컨텐츠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고객을 자세히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광고라는 건 손님 맞을 준비예요. 손님 맞을 준비를 하죠. 그리고 나는 여기저기다가 상위 노출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현수막 광고를 하는데 어디다가 전화해서 얼마를 내면 현수막 광고를 할 줄 아느냐 모르냐 되게 다르잖아요. 막연하게 현수막 광고 좋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 노출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으면 확 빨아들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는 글도 제대로 못 쓰는데 나는 카피라이팅 잘 못하는데 라고 생각해도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그냥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베끼면 됩니다. 창조적 베끼기를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이때까지 마케팅 한 것들을 잘 계속해서 측정해가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반복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매출의 3요소 혹시 아시나요? 매출은 뭐뭐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문자 수와 구매 전환되는 것과 객단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와야 되고요. 첫 번째. 그리고 온 손님들이 다 사야 돼요. 옷가게에 손님이 아무리 많이 와도 매출이 없죠. 안 사면. 그리고 기왕에 내가 10개를 팔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1,000원짜리 10개를 파는 것과 100만원짜리 10개 파는 건 다르잖아요. 똑같은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지만 빌딩 공인중개를 하시는 분은 하나 팔았을 때도 중개료만 몇 천만 원씩 받으니까 당연히 다르죠. 자, 그 각각을 그러면 어떻게 온라인으로 높일 수 있느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간략하게 한번 제 책에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한 중간 정도. 첫 번째, 방문자 수가 많게 하는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온라인상에서 여기저기 많이 상위 노출하는 방법이에요. 많이 보여지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효율적으로 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파워링크를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이게 경쟁도가 치열하고 대표 키워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로 하면은 경쟁도 치열하고 또 한 번 클릭할 때 돈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서브 키워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실제 저랑 친한 사장님의 한 가게를 한번 해드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분이 여기 숫자가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일주일 동안 파워링크 비용으로 60만 원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노출수가 32,000이었거든요, 원래.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서브 키워드를 왕창 깔아가지고 몇만 개를 깔았어요. 원래 이제 보통 파워링크 키워드 몇 개 하시나요? 이런 물어보면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몇백 개 정도 수준인데 제가 이걸 한 5만 개를 깔았어요. 그랬더니 노출수는 비슷하죠. 32,000 정도 나오는데 나간 돈은 2,000원이에요. 이렇게 서브 키워드만 많이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클릭수랑 이런 거 차이 나지만 이거는 클릭률이라는 거는 그만큼 제가 키워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개수가 차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제 책에 보면 좀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이건 뭐 시간 관계상 설명 못 드려서. 근데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키워드도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해야 되지만 일단 돈이 없다 보니까 우선은 서브 키워드부터 먼저 해봐라. 그리고 방문자 수를 많이 끌어당기려면 결국은 뭐 여러분들 좀 내가 시급하고자 하는 업에 있어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오는 방문자가 되게 많은 곳에 뭐 배너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하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노출을 했는데 그게 구매로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제가 블로그 글 3개를 썼잖아요. 근데 보면 뭐 SNS 뭐 팔로워 늘리는 법,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 늘리는 법, 뭐 제가 이런 글로 썼는데 그 글이 저한테 전화를 하고 싶게끔 쓰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 경험을 다 담아서 굉장히 자세하게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블로그 마케팅만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제가 막 사례에 어떤 걸 썼었냐면 300만 명한테 뿌려진 거 막 이런 걸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게 구매로 전환을 시키려면 보여지는 글의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죠. 컨텐츠 퀄리티. 그래서 아까 전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그 글을 좀 잘 써야 돼요. 글쓰기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마케팅 글쓰기는 다르다는 거죠. 책 쓰기랑. 그래서 지레 벌써부터 겁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리타게팅 배너 광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이 자주 가는 사이트 같은데 예를 들면 뽐뿌라고 하는 사이트거든요. 이게 제가 일부러 이제 예를 들어서 했는데 이런 사이트 가면은 옆에 이렇게 탁 이런 배너 광고가 하나 붙어 있는 걸 볼 거예요. 여기 보면 느낌표에 딱 갖다 대면은 구글 광고라고 적혀 있어요. 대표적인 광고가 구글 광고입니다. 이게 신기한 게 여러분이 보는 사이트에 여러분이 보는 이 배너랑 제가 보는 배너가 다 달라요. 저만 똑같은 뽐뿌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여기 뜨는 배너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이제 사용자의 쿠키를 분석해서 구글이 대단한 게 그 저마다의 사용자의 쿠키를 다 분석해서 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이렇게 구글 자리를 만들어주면 모든 접속자마다 다 다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존에 방문했던, 예를 들어서 제가 침대를 사려고 막 침대를 이제 막 침대 쇼핑몰들 다녔으면 침대 관련된 게 보여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뽐뿌 사이트 들어왔는데 아니, 침대 구매하려다가 말았던 사람 입장에서 오늘 단 하루 뭐 특가 이런 게 떠 있으면 왠지 클릭하고 싶잖아요. 이런 게 리타게팅이에요. 관심 고객들한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왕에 하나 일을 하는데 결국은 객단가가 높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객단가 높은 걸 하려면 사실 누구나 다 기왕에 똑같은 일을 하면 객단가를 높이고 싶은데 이게 다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막 비싸게 못 받잖아요. 제가 브랜딩이 되고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어떤 사람은 되게 유명한 주식 뭐 예를 들면 중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종목 선정해주는 전화 한 통에도 막 50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런 식이 되려면 결국은 브랜딩 파워가 세져야 되는데 그런 요소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책에 조금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조금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광고 회사를 대행사를 만약에 끼고 하고 싶으면 이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입량을 높여주고 방문자를 높여주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광고 전문가들이 잘할 거잖아요. 그런데 노출은 잘 시키는데 그 글을 클릭했을 때 확 땡기게 하는 거는 아무리 뛰어난 광고업자여도 못해요. 그 사장님만큼은. 왜냐하면 몰라서. 그러니까 컨텐츠는 직접 쓰고 그 만들어진 컨텐츠를 많이 뿌려주세요라고 외주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협력 방식 구조예요. 이건 나중에 대행사를 끼시더라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실질적으로 유입량이 많을 때 제일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거고 이건 제가 한번 넘어갈 거예요. 제가 옛날에 페이스북 광고를 했을 때 지금 놀랐던 게 공동 구매를 한번 해봤는데 패딩 공구를 한번 해봤는데 실제 3시간 만에 1000개의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노출되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입금된 것만 4,500만 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저도 진짜 놀랐어요. 이러면 제가 부자가 됐을까요? 근데 부자는 못 됐고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왜냐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공동 구매를 하다 보니까 막 이제 물량도 부족하고 뭐 입고 나가지 이 운영자 막 18놈 하면서 욕이란 욕은 다 들어먹었는데 아무튼 폭발적인 유입량 그 매출을 높이는데 제일 좋은 거는 결국은 유입량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광고에 나중에 이제 뭐 돈을 써야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잠재 고객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잠재 고객을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잠재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맨날 아마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뭐 심리학을 알아야 된다, 뭐 처세술을 알아야 된다, 최면술을 알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고객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고 싶게 만들려면. 그럼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잠재 고객을 누구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제가 만나본 분들은 자신 있게 말 못해요. 제품에 대해서만 알지 이 제품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다라고 말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사업이 폭발적으로 팍 레벨업이 되려면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가 확장돼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한 예를 들어볼게요. IC 레코더의 예인데 옛날에 한 기업에서 일본에서 한 요만한 IC 레코더를 하나 개발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기업에서 회의를 옛날에 이제 막 지금처럼 인터넷이 개발되지 않고 스마트폰 같은 게 없었을 때 이만한 그 초소형 녹음기를 가지고 회의를 녹음한 다음에 그리고 부서별로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뭐 다시 정리하고 뭐 그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제품을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 레코더를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B2B다 보니까. 근데 운 좋게 한 마케터를 만났습니다. 그 마케터가 실력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마케터가 이 제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을 어떻게 썼냐면 이 마케터는 그 자기 와이프한테 주면서 그 당시에는 막 핸드폰 이런 게 없으니까 일본의 애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그 편지 남기는 용도로 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승민아, 이제 녹음해가지고 승민아, 엄마가 지금 일 나가니까 지금 밥 다 차려놨어. 요 김치찌개는 3분 동안 데워 먹으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럼 애가 이제 학교 마치고 와가지고 그걸 딱 눌러보면 엄마 말이 들리죠. 아, 승민아, 김치찌개 들으면서 아, 김치찌개 하고 글로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케터가 어떻게 했냐면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엄마로. 그러니까 기업 회의를 녹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이 자식을 두는 엄마로 바꿔버리고 나니까 학부모로 바꿔버리고 나니까 모든 엄마한테 되고 나서 이 IC 레코더가 4만 대가 팔렸다고 해요.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전혀 안 팔리던 것이 잠재 고객을 어떻게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달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최근에도 하나 다이슨의 광고 아시죠?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아시나요? 이거 얼마냐면요. 이거 50만 원이래요. 헤어드라이기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헤어드라이기 이 본사에서 보니까 이걸 누가 많이 사더냐 딱 보니까 누가 많이 살 것 같아요? 여자가 많이 살까요? 남자가 많이 살까요? 예, 줌이니까. 남자가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남자가 많이 사더라는 거죠. 왜 남자가 많이 샀을까요? 이거는 특별하게 이제 선물로서 많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이거는 성능을 강조할 게 아니라 선물로서의 매력을 강조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만든 광고가 이래요. 영상이 혹시 되나요? 영상이 보이시나요? 지금 보여요. 네, 한번 보세요. 이게 다이슨 광고예요. 자, 이게 이제 드라이기 광고인데 드라이기의 성능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죠. 선물로서의 매력도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키워드라고 해볼게요. 키워드 네이버에다 광고를 했는데 파워링크 광고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드라이기 추천, 드라이기 가격 이런 거 검색하면 아니면 유명한 드라이기, 좋은 드라이기, 여자 드라이기 추천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선물 시장으로 가고 나면은 이제부터 아내 선물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을 잠재 고객을 정의하고 나면 키워드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내 선물, 30대 아내 선물,
선물, 아니면 여자친구 선물,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키워드가. 그렇게 했을 때 폭발적으로 는다는 거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잠재 고객의 이제 고민을 이해해야 결국은 컨텐츠의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맨날 우리가 뭐 니즈, 원츠, 페인에 대해서 알아라고 한 이유는 그 사람들의 고민을 잘 쓰기 위해서예요. 제 블로그에다가. 예를 들면 제가 글 썼는데 어제 만났는데 여러분 그 블로그 마케팅하기 어렵죠. 블로그 막 하면 다 잘 된다고 해서 해봤더니 글 열심히 썼더니 노출도 안 되고 그리고 막 이제 막 노출되려고 딱 했더니 막 쓰려고 하니까 이제 막 저품질 걸리고 돌아버리겠죠. 이렇게 써야 사람들은 저한테 호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블로그 전문가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객들에 대해서 고민을 쫙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요, 참 중요한 게 이제 구매 패턴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지금의 소비자들이 여러분들의 그 잠재 고객들이 어떻게 여러분이 팔고자 하는 그 물건을 사는지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보통은 이래요, 지금. 자, SNS 마케팅 해야 된다, 뭐 유튜브 해야 된다, 네이버 해야 된다, 말 많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될 거예요. SNS와 유튜브로 인지를 하죠. 그냥 SNS는 이렇게 쭉쭉쭉 보다가 재밌네? 하고 그냥 관심을 가져서 탁 그냥 후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인지한 상태에서 바로 절대로 안 사요. 좋아 보인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보톡스 막 맞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보톡스 할인한다고 해서 바로 절대로 안 해요. 어떻게 하나요? 하기 전에 검색을 하죠. 네이버에 가서 한번 혹시 모르잖아요.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사기꾼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비싼 제품이고 막 이렇게 중요한 것일수록 더 그런 경향은 심해져요. 그걸 고관여군이라고 하는데 마케팅 용어로는. 어쨌든 그렇게 인지한 상태에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검증을 하고 결국 구매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더 확증해보면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단계를 더 확장해보면 대표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서브 키워드로 가게 되고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허리 통증 이런 걸로 갔다가 막 허리 비수술적 치료 자세한 거 있잖아요. 그 가격, 비수술적 치료 잘하는 거 막 이런 식으로 갔다가 어디 병원을 찾았어요. 그럼 마지막 바로 안 가고 그 사람도 뭐죠? 제가 송수영 대표님의 강의도 들었지만 저도 들었지만 송수영 대표님 마지막에 검색하는 거예요. 세바시 출연하셨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막 이렇게 보니까 자신 있게 구매를 결정하게 된 것처럼 마지막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이거 진짜 팁인데 자기의 상호명과 제품명을 전혀 관리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막상 아까 헤어 드라이기 치면 딱 나오는데 다이슨 드라이기 딱 치면은 막 악플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 이탈해버리는데 몰라 이유는. 전 다 노출돼 있고 돈 엄청 썼는데 왜 손님이 안 오죠? 제가 실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신사역에서 결국 그 치과는 문을 닫았어요. 신사역에 한 치과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광고가 잘 돼 있는데 그 병원이 땡땡땡 치과를 쳤더니 맘카페에 글 2개가 떠 있는데 막 쓰레기네 어쩌면서 욕을 엄청나게 써놓은 거예요. 그 글이 떠 있는데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첫 번째 글은 또 공교롭게 뭐냐면 첫 번째 글은 임플란트에 대한 비판이었고 두 번째 글은 그 치아 교정에 대한 욕이었어요. 그 병원은 갈 이유가 없죠. 근데 그렇게 관리 안 하면서 다른 용어만 막 하는 게 많은데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퀴즈. 여러분이 마케팅 설계를 하면은 뭐부터 해야 되고 이 많은 것 중에서 저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되고 많이 묻잖아요. 당연히 구매 결정에 가까운 것부터 해야죠. 가까운 것부터 해나가야 내가 인지했는데 딱 검색해보니까 이게 되어 있어야지 밑 빠진 독을 채워놓고 광고를 해야 될 거잖아요. 거꾸로 하는 겁니다. 마케팅은요. 그리고 검색어를 최대한 많이 발굴해야 돼요. 여러분이 서브 키워드를 돈이 없다 보니까 이 대표 키워드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다양한 서브 키워드를 적어놓고 저는 이게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그걸 적어놓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고객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지 거기 한번 활동도 안 해고 탈모 샴푸를 팔려고 하시는 분이 탈모인들이 모여있는 카페도 한번 안 들어가 보고 그 용어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도. 제가 머리가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슝슝 빠지면서 제가 대다모라고 하는 카페에 가입을 했거든요. 커뮤니티. 거기 갔더니 신기한 용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용어도 모르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합니까? 거기 갔더니 맥주 효모, 알페신, 아보다트 이런 용어들만 저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신세계였어요. 근데 제가 탈모 샴푸를 만약에 팔고 싶으면 그건 당연히 알아야죠. 그런 걸 알기 위해서 해야 되고 이런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좀 마케팅 전혀 모르는 분들도 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그냥 열심히 활동하셔도 돼요. 거기서 정말 열심히 댓글 달아주고
그러면서 그냥 제 이름이, 만약에 제가 탈모 샴푸 이름이 뭐 승민 샴푸라고 해봐요. 그러면 승민 샴푸 짱이라고 해놓고 댓글 열심히 달고 제 샴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탈모 때문에 고민 가진 사람 답변만 달잖아요. 그럼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이래요. 아, 저 탈모 샴푸 진짜 전문적으로 정말 이게 참데 고민돼서 미치겠어요. 이러면 알아서 댓글이 어떻게 달리냐면은 아, 아무래도 승민 샴푸 짱님이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요. 이렇게 진정성 있는 활동을 하면은 저에게 공짜 마케팅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건 지금 제가 막 드리는 말씀들은 다 실제로 제가 했던 일들이고, 그리고 마케팅 회사를 차리기 전에 뭐 다른 일들을 하면서 실질적인 수익을 많이 냈던 방법들을 제가 지금 공개해 드리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잠재 고객에 대해서 제일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얘기인데, 최근에 설민석 그 강사님께서 뭐 해가지고 뜬 책이 있는데, 인간관계론이라고 책이 있는데 참 재밌는 말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딸기와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한대요. 근데 이상하게 왜 물고기는 왜 지렁이를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자기는 낚시하러 갈 때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 이거죠. 다른 사람이 사람들한테 가서 말할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왜 자꾸만 마치 물고기한테 딸기와 아이스크림을 주는 것처럼 하느냐, 이 말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잊고서는 절대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 여러분이 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판매하지 말고 사게 하라, 뭐 이런 책도 있던데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알아야죠. 잠재 고객 분석을 맨날 하세요. 만나보시고, 그리고 기록을 하세요. 내가 오늘 만난 손님에 대한 얘기를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에 남겨두지 말고 기록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들한테 공통된 제일 많이 나오는 고민들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콘텐츠를 주죠. 그래서 제가 했는데, 먹히는 마케팅의 핵심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자, 쭉 저는 이건 뭐 제가 이제 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키워드 매니저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여러분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깔아둬야 하는 앱입니다. 이거 제가 그 미팅 때 하도 불편해가지고 개발한 앱인데 무료예요, 무료. 이제 월간 검색량을 알 수 있어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키워드 매니저.kr 치시면은 바로 이제 웹 주소로 치면 바로 쓸 수 있어요. 무료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온라인 마케팅 치면은 월간 조회수가 다 나와요. 뭐 이렇게 유화정장 치면 이게 365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달 한 달 동안 검색했던 오늘부터 지난달 이날까지의 한 달 검색량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알면 좋죠. 그냥 다니다가 심심하면은 내가 막 블로그 글 써야 되는데 오늘 무슨 키워드 쓰지? 했을 때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검색량이 실제로 있는 걸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잠재 고객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고객 관리의 끝판왕이에요, 이분이. 이 사람은 조 지라드라고 전설적인 자동차 판매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혼자서 13,000대를 팔았어요. 엄청나죠? 혼자서 북미 딜러샵 95%보다 더 많이 팔았다고 해요. 근데 이 13,000대가 충격이 뭐냐면 기업에다 납품한 게 아니에요. 개인한테만 팔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팔았다고 해요. 엄청난 분이죠. 이분의 비결이 뭐냐 나중에 알려줬는데 손편지였대요. 근데 나중에는 3분의 2가 다 전원 재구매 고객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 손편지를 써야 되는데 손글씨까지 가르쳐줘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걸 시키는 직원까지 뽑았다고 할 정도로 고객관리에 그만큼 지극정성을 들였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한 명 한 명한테 막 정성을 쏟았느냐 봤더니 이 사람이 한 명이 곧 250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장례식을 가나 뭐 결혼식을 가나 어딜 가나 항상 하객 수가 평균적으로 250명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한 명한테 최선을 다하면 저 사람이 소개해주고 이러면 잠재적으로 250명에게도 확산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객의 끈기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고, 요 얘기도 참 인상적인데 한번 보세요. 열성적으로 끈기 있게 도전하라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보통 한 명이 관심 고객이 생기면 이때 이제 연락을 시작합니다.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 저 사람한테 뭘 해봐야겠다. 마음 먹었죠. 연락 한 번 하고 거절당하는 사람이, 한 번 하고 거절당했을 때 포기하는 사람이 50%래요. 반은 한 번 거절당하면 포기를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 거절당하면
보통 65%가 나자빠져진다고 하고 3번 거절당하면 80%, 4번 거절당하면 90%가 다 포기한다고 해요. 거의 4번 이상 한 사람 거의 없다고 봐야죠. 10명 중에 9명은 다 포기해요. 근데 여기 참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5번을 거절당했는데 만약에 또 가잖아요. 이때부터 당신은 관심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를 했는데 또 오는 사람은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고객은 당신을 인지하기 시작한다. 6번째부터는. 7번째, 우선순위가 됐다. 8번째, 유일한 영업사원일 것이다. 9번째, 구매 문의 전화를 받을 확률은 90%가 된다. 10번째 여기 지금 빠졌는데 이때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잠재 고객이 있을 때 고객을 사냥하듯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한 방에 낚아채려고 하지 말고 농사 짓듯이 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사랑을 쏟고 관심을 쏟고. 근데 이게 그냥 띡띡 웹 문서 보내는 거하고 웹 발신 문자 보내는 건 달라요. 근데 웹 발신도 엄청나게 많이 보내면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 경험한 바인데 최근에 자동차 딜러가 제가 한 4년 동안 그분한테 받은 문자가 한 달에 한 4번씩 오니까 한 200~300개는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냥 눈여겨 안 보다가 시작이 좀 특별하더라고요. 뭐 약간 기억나는 게 웹 발신이 아니었고 왜 보통 문자가 웹 발신으로 오는데 그때 처음으로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최근에 뭐 아이를 낳았고 뭐 모두 다 고객님들 때문이라고 하면서 막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썼는데 그 이야기 되게 장문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자동차를 많이 산다면 똑같은 브랜드라면 진짜 이 사람한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조차도. 그런 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런 말이 있어요. 한홍은 열매를 가꾸고 상농은 토양을 가꾼다.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뭐 출처는 모르겠어요. 좀 수준 낮은 농부는 열매를 가꾸지만 당장에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가꾸려고 하지만 진짜 클래스 있는 농부는 토양 자체에다가 거름을 주고 토양을 키워버린다는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그냥 당장에 뭔가 이렇게 막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꾸 그 250의 법칙으로 하는 것이 상농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르베프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고객 관리를 만약에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좀 엉망으로 내 그 충성 고객을 잘못했다가는 왜 그런 경우 있잖아. 됐다고 그 한 명만 대충 하지 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통계를 줬는데요. 만족하지 못한 고객의 단 4%만이 기업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나머지 96%는 조용히 사라지며 이 중 91%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되게 무서운 소리인데 제가 컨설팅을 가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 제품 진짜 좋아요. 저희 제품 써본 사람들은 정말 대부분 다 만족해요. 하면서 막 직원 옆에 있으면 뭐 우리 뭐 불만 클레임 한 달에 몇 건 정도 있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클레임이 한 달에 한 3건, 4건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100명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왜냐면 클레임을 잘 제기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지. 저도 옛날에 어떤 강연을 했는데 다 만족해 하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분이 되게 좀 약간 자기는 아주 자세하게 실전적인 팁을 원했는데 구글 애널리틱스 막 이런 걸 해주길 바랐는데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서 불만을 가진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착각했었어요. 굉장히 만족한 것으로. 근데 물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나의 제품에 대해서 정말 돈 받고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무시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한 보통 8명에서 10명 정도에게 불만을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그 중에서도 5명 중에 1명은 요새 코로나 영어로 하면은 슈퍼 확진자가 있는 거예요. 미친 듯이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야야야 모여보라고 하면서 막 모아놓고 자기가 이제 파워풀한 확진자가 있는 거죠. 다 말하고 다녀요. 진짜 이승민이 완전 쓰레기라고 하면서 막. 그래서 실컷 한 것이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오프라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그 고객들이 겹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근데 좀 희망적인 건 뭐냐면 불만을 제기한 고객은 사실 나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걸 좀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근데 해결해 주면 95%는 다시 찾아온대요. 그리고 감사하게 오히려 더 홍보를 해주면서 온다는 거예요. 불만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박성수 회장님 같이 이랜드 회장님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광고 안 하기로 유명하죠. 기왕이면 그 광고비 쓸 돈으로 그냥 기존 고객들한테 더 잘해줘라라고 말해주시는 분인데 보통은 신규 고객 확보에 6배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데 그 기존 고객의 충성도가 갖는 가치가 신규 고객이 한 번 구매 지불하는 금액의 10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데리고 있는 고객들을 잘 관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뭐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 못 드리는데 기존 고객에게서 계속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멤버십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한 번 온 고객에게 계속 졸업을 시키면 안 돼요. 뭔가 자꾸 주고 서비스를 계속해서 주고 뭐 정례 서비스를 이제 주는 거죠. 충성 고객들에게. 그렇게 해야 사실 훨씬 더 매출이 커지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할 수 있습니다. 10분밖에 남지 않아서 속도를 올려볼게요. 자, 내부 광고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손님 받을 준비라고 보면 돼요. 곳곳에다가 이건 온천에 딱 들어가면은 탕에 앉으면 딱 보이는 거죠. 아, 손가락이 미끌미끌하죠. 미끌미끌한 거는 알칼리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 나와서 닦지도 말고 말리시면은 그게 뭐 피부에 어떻게 좋고 좋고 이게 하면 아 그래 내가 멀리 왔는데 잘 왔다 이 좋은 물로 쫙 내 피부 한번 깨끗하게 하고 가자 이런 마음 드는 것처럼 내가 여기 정말 잘 왔구나 하는 거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하는 거 되게 잘해.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거. 근데 보세요. 이게 1차 마케팅은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잠재 고객이. 내가 온라인 마케팅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승민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죠.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모르는 사람에게. 근데 그 다음 부분부터는 나한테 왔잖아요. 그때부터 내 땡기기 싸움이에요. 그게 내부 광고예요. 이거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정성 있고 그 사람의 고객에 대해 최대한 잡아 당겨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사람들이 정말 반대예요. 반대.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면서 이걸 대충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특히 온라인은 정말 심해요. 만나면 사람이 대단한데 온라인상의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정말 허접해요. 그냥. 왜냐하면 그분들 말해보면 아 저는요 뭐 온라인 안 해도 다 알아서 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 소개받고 이랬는데 그거 전화하신 분들이야 좋아하겠죠. 만나신 분들은. 근데 온라인만으로 참 그 평가하시는 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그 베스트바이 이야기처럼. 근데 자, 또 자기 사업체가 있으신 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브랜드에 대한 첫 인상은 이걸 MOT라고 해요. 이 순간을. 고객과 내가 만나는 순간을 The Moment of Truth인가 해가지고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첫인상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첫인상은 좀 애석하게도 내가 아니라 나의 직원이 모든 걸 결정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직원 관리가 되게 잘 돼야 돼요. 주차하시는 아저씨 이런 분들이 하는 표정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미지 마케팅 이런 게 다 좋죠. 뭐 온라인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다녀갔다는 거 심리학에서 나오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죠. 사람들은 호구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고 그거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이런 걸 심리학에서 읽었으면 써먹으라는 거죠. 그냥 아 저런 법칙이 있구나가 아니라 그래? 그러면 나한테 많은 사람이 다녀갔다는 걸 최대한 내가 자세하게 해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가게 가봤을 때 좋았던 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점 같은 데도 보면은 누구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음식만 팔고 마는데 이런 가게들 보면은 반찬을 또 따로 팔아요. 반찬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그 맛있었던 식사 집에 가셔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반찬도 팔 수 있잖아요. 누구는 한 끼 팔았을 때 이 사람은 반찬까지 팔았으니까 두 끼 분량할 수 있으니까 한 명한테 더 많은 매출을 땡길 수가 있잖아요. 네, 뭐 믿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이걸 지금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온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내가 어디 수상했다는 거, 어디 검증받았던 거, 어디 기사에 났던 거 이런 거 자꾸 보여줘야죠. 네,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내부 이제 온라인에서 자기가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기왕에 내가 이제 코펠을 사는 사람 이게 잠재 고객을 잘 분석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코펠 파시는 분들이 코펠만 딸랑 파는 분이 있고요. 코펠 파시는 분이 모든 이 캠핑에 필요한 장비를 다 파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이거 실제로 한번 사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거 그냥 다 샀거든요. 전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세팅만 잘해도 구매 매출 단가를 훨씬 높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잘 아시겠지만 맥도날드의 매출을 수억 달러의 매출을 높여주는 하나의 질문이 있다고 하죠. 그 질문이 뭐냐면 감자튀김도 함께 주문하시겠습니까요? 그냥 한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혹시 뭐 300원만 더 쓰면 뭐 이거 주는데 어떻게 할래요? 그럼 뭐 더 주세요. 이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근데 이렇게만 막연하게 들었는데 누구는 응용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듣고
그분 가게 식당을 가서 했는데 쌈장을 고깃집인데 쌈장을 파는데요. 쌈장 중에서 좀 우렁 뭐 된장인가를 더 넣어가지고 팔았는데 고객님 뭐 1,000원만 더 넣으면은 1,000원 더 내시면은 특별 쌈장인데 이걸로 뭐 혹시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손님까지 다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해주세요. 아이 좋은 걸로 주세요. 1,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게 해서 매출을 높일 수 있는데 10,000원짜리 메뉴를 팔면서 1,000원 높이는 거는 10%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뭘 강의를 제가 팔아요. 그러면 제 강의 들은 분들한테 끝날 때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딱 끝내는 게 아니라 끝난 다음에 혹시 뭐 10,000원 더 내면 이런 거 있는데 바로 메일이 시키는 거예요.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설득 판매는 추가적인 매출을 훨씬 낼 수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넘어갈게요. 참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네. 온라인 홈페이지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거 정말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이분. 파워링크 한번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클릭당 제가 이거 그때 검색했던 게 노무상가 뭘 클릭했을 때 나온 홈페이지인데 이게 홈페이지예요. 근데 이분은 모르셨을 거예요. 플래시로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플래시로 만들면 이렇게 안 보여요. 근데 파워링크 15,000원 정도 써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이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눈물이 나요. 이런 분들은. 제일 허무한 광경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부 광고의 결론은 잘 준비하면 실제 컨텐츠가 굉장히 좋아진다. 만족감을 주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위 노출. 자, 상위 노출은요.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는요. 좋은 작가의 글을 띄워줘요. 무슨 소리냐면 네이버가 볼 때 좋은 작가는 누굴까요? 이제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잖아요. 저하고 제가 근데 파워블로거예요. 근데 제가 경제학에 대한 글을 쓰고 경제학자가 이제 처음 블로그를 배워가지고 블로그 글을 쓰면은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제 글을 더 띄워주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네이버 입장에서는 내가 좋은 작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자, 좋은 작가라고 하는 거는 그 아이디 지수죠. 블로그 지수. 지수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맨날 왜 블로그 저품질이 관련된 지수가 높아야 되는 최적화 블로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좋은 작가란 말이고요. 내용 좋은 컨텐츠를 또 더 띄워줘요. 자, 좋은 컨텐츠는 뭐냐면 제가 자전거 타는 법을 한번 가르쳐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글로만 자전거 페달 위에 발을 올립니다. 막 이렇게 쓰는 거 하고 사진을 찍어주면서 페달 올리는 거 하고 또 영상까지 첨부해서 막 타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어떤 게 더 좋은 컨텐츠라고 프로그램이 분석할 거예요. 네이버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당연히 사진, 글 이렇게 되어 있는 글이 더 이해하기 좋은 글이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 식의 좋은 컨텐츠 형식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반응도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이죠. 그러니까 댓글도 많이 달리고 좋아하고 스크랩 많이 해가고 이런 글이 사람들이 많이 반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글인 거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최신성 글인데 이런 뭐 요새 상위 노출이라는 게 옛날에는 되게 음지에 막 속해 있고 막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막 IP라든지 막 블로그 지수 막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은 요즘은 유튜브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맥만 아시는 게 좋아요. 그 자세한 것들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게 왜냐면 왜 쓸모가 없냐면요. 왜 제가 그런 걸 책에다가 넣을 수 있었는데 제가 책에는 의도적으로 빼고 이렇게만 넣었어요. 왜냐면 오늘 먹히는 공식이 내일은 바뀌어요. 네이버가 바보가 아닌데 상위 노출 공식이 딱 고정화되어 있으면 다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럼 죄다 그런 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는 굉장히 자주 바꿔요. 그리고 네이버한테 클레임을 제기하잖아요. 그럼 네이버는 모르쇠의 일관입니다. 걔네가 그런 거 안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써먹을 수 있는 팁을 하나 몇 개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는 그냥 뭐 한번 나중에 영상 다시 보시면서 캡처만 한번 해두시고요. 하실 때 블로그 하실 때 검색량이 있어야죠. 사람들이 검색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키워드가 좀 적합해야 돼요. 전혀 생뚱맞은 거 조회수 많다고 해서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내 블로그로 잡을 수 있을 만한 글을 쓰는 게 좋아요. 자, 이런 거는 저희 업체에서 여러분이 블로그 하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전략적으로. 저희는 저희 광고주의 예를 한번 들어본 건데 그냥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보고 그리고 이제 내 키워드 리스트를 이렇게 쫙 적어봐요. 저 같은 경우에 요거를 나중에 캡처하셔가지고 실제로 내가 이때까지 그냥 맨날 삘 받는 대로 블로그 글을 썼다면 월간 계획을 짜서 써보세요. 키워드를 내가 이렇게 잡아가 본다 이제. 저 이런 거 조회수 되게 적잖아요. 30, 190 정도 잡을 수 있거든. 글만 잘 쓰면.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이런 거 참 괜찮아요. 내가 상위 노출할 자신이 없으면
상위 노출되어 있는 거에다가 댓글을 다세요. 그러니까 이거 좀 팁인데 제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 사이트 상위 노출이라고 한 거에다가 댓글을 좀 자신감 있게 달았죠. 무의식 중에 사람들은 막 주저주저 제가 글 안 써요. 유능한 영업사는 떠들지 않는다. 뭐 아까 그 말 보셨잖아요. 말 안 하니까 오히려 더 이제 너무 자신감 느끼죠. 웃음 마크 딱까지 해서 아 저한테 전화 주세요 이러니까 제가 실제로 여기다 댓글 달고 지금 이 글이 이제 상위 노출되어 있는 글이 아니니까 전화가 안 오지만 상위 노출되어 있던 글에 댓글 달았을 때 일주일에 한 통씩은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댓글 하나로 일주일에 한 콜. 뭐 남는 장사인가요? 네, 할만하죠. 다 차린 상에 전 숟가락 얹기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남이 다 해놓은 거에다가 그냥 댓글만 달아요. 이거 답변 안 달아도 돼요. 여기 말풍선에다가만 댓글 달아도 진짜 문의 와요.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최신 순서로 정렬되거든요. 말풍선은. 그래서 이런 데다가 댓글 달면 내가 상위 노출 못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는 중고나라 같은데 내가 뭘 팔아요. 그러면 중고나라는 최신 순위잖아요. 열심히 쓰기만 해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 제작력인데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게 좀 그렇죠. 이 대표님 네. 시간이 아, 다 됐죠? 아니요, 좀 더 하시죠. 한 10분 정도. 아 10분 정도 남았나요? 아 네, 예. 10분 정도 그러면 하세요. 네. 아이고 이거 매번 이 시간 맞추기가 참 힘드네요. 네. 게다가 이거 줌으로 하니까 이거 지금 네. 다시 이제 서둘러서 가볼게요. 그럼 아까 상위 노출을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랬을 때 내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는데 난 잘 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지. 난 글 잘 못 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컨텐츠가 담고 있어야 하는 큰 두 가지는 뭐냐면 왜 그것을 해야 되고 왜 나야 되는지에 대한 게 필요해요. 자, 보세요. 제가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마케팅이 왜 필요한지를 말해야 되잖아요. 오프라인 마케팅이 아니라 아니, 버스 광고 말고 넌 이제 온라인 광고 해 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이고. 잘 보이고 있나요? 지금 화면 공유가 풀렸어요. 화면 공유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영상 보내드릴게요. 네. 다시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네. 제가 타이머로 맞춰놓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갖고 10분을 맞춰놓고 합니다. 네. 그래서 두 개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고, 제가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업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해야 되는데, 이 둘 중에 당연히 왜 그게 필요한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해놨어요. 그걸 참조해서 좀 쓰면은 벤치마킹이 쉽죠. 근데 늘 생각해 보세요. 왜 나인지. 근데 이게 답을 잘 못해요. 막상. 왜 해야 돼요? 하면, 그러게요. 그러게 왜 절까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고객 상담을 녹음한 다음에 그거를 한 5명 정도만 자기가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왜 자기인지를 자기 말로 잘 설명해 놨어요. 그걸 그냥 정리해보면 포인트를 몇 개 적어 해봐야겠다. 아니면 주변에 물어봐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 해라 하는데 스토리텔링이란 건 정말 쉬운 거예요. 다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는 스토리가 없는데 난 특별함이 전혀 없는데 무슨 에비앙 그런 이야기가 난 전혀 없는데 무슨 스토리가 있냐 라고 하는데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그냥 내 이야기가 아니라 고객의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자, 그것도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참 좋은데. 이거 제 브런치에 제가 이걸 자세히 써놨어요. 이거 꼭 진짜 한번 보세요. 이것도 그 55만원짜리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꼭 보세요. 니즈 원칙 분석법이라고 해서 자기의 업종에 맞춰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 롤렉스 시계를 내가 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롤렉스 시계는 갖고 싶은 욕망은 되게 강하지만 필요는 별로 없죠. 그러면 필요하다는 걸 더 자꾸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의 메리트를 강조할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예방주사를 하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면 예방주사를 많이 팔고 싶으면 이거 필요하다는 건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아플 것 같아서 안 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욕구를 자꾸 끌어올려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런 얘기인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자, 그 관점을 한 번 더 바꿔서 이제 컨텐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고민을 읊어주기만 해도 되게 좋아요.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마케팅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사장님, 제가 진짜 얼마나 마케팅 잘하는지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런데 제가 모든 대행사들한테 납품하는 프로그램을 다 개발하는 사람이고 저 진짜 초고수예요. 저 상도 많이 받았고 이렇게 말하면서 파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사장님 그 마케팅 업체들 한 몇 군데 만나보셨어요? 하면 막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도 만나봤는데 그분한테 또 사기당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많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 실력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 안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람은 귀가 열려요. 그냥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죠. 글을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 오늘 문의 주신 고객님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야기는 진짜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오늘 저를 찾아오신 분은 학원 원장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어린 상대들하고 막 어린이들 영어 교육에 대해서 막 많이 고민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해요. 라고 시작하면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 말 자체가 또 후킹이 돼요. 저한테 오늘 찾아오신 고객님이 약간 이런 고민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때요, 지금? 이것만 들어도 바로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느낌만 줘도 그냥 이미 사람은 열려요. 이게 스킬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내가 잘 터지는 게시물 막 진짜 빵빵 터트리고 싶은데 나는 전혀 감이 없어. 따라하세요, 그냥. 저하고 여러분의 제일 큰 습관 차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저는요, 이래요. 보세요. 마케팅은 지금 앞에는 제가 원래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심리학 막 설명할 때 마케팅은 설계를 하는 거라고 해요. 세상은 설계하는 사람과 설계당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클릭하게끔 만들잖아요. 잘 나가는 유튜버들 보면은 그 설계에 다 왕들이에요. 아까 전에 다 공통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잘 나가는 유튜버도 마케터예요. 뛰어난 마케터. 글을 되게 잘 쓰죠. 카피라이팅.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하나 딱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잖아요. 클릭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 컨텐츠를 막 쓸 가능성이 많을 텐데 저는 하나 습관이 있어요. 좀 독특한 습관이 뭐냐면 저는 제가 그걸 본 다음에 다시 백을 해서 그 제목을 캡처해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간판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철역을 내려가다가 막 확 땡기는 간판이 있으면 저는 사진을 찍어요. 왜? 그 카피 문구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설계 당했잖아요. 저는 모든 광고에 다 좋아요를 누릅니다. 페이스북한테 저한테 좋아요 눌러달라 이거예요. 아니, 저한테 광고 많이 보내달라 이거예요. 왜?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다 저는 캡처해 놓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기왕이면 잘 터지는 게시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요고 많이 퍼진 거에 대해서 제가 익혀야 되잖아요. 이런 거 막 중고거래인데 조회가 24만이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느낌이 딱 있잖아요. 이런 엽기적인 조합이 굉장히 후킹을 했겠는데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딱 사진이 보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이미지 너무 좋고 강렬하잖아요. 이러면 써먹는 거예요. 제가 온라인 마케팅 블로그 한다고 블로그 언제까지 계속 하실 건가요? 이제는 진짜 하셔야죠.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카피 능력이나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마케팅 글쓰기는 잘하고 있는 분 거를 재창조하면 됩니다. 창조적 베끼기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이거를 제가 많이 써먹는 카피예요. 이거. 사장님은 사업만 하세요. 광고는 제가 할게요. 얼마나 좋아요. 따라 하세요. 근데 이거 좋은 교과서가 있어요. 자, 오늘부터 카피 공부할 수 있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메인에 보면은 이게 다 어마어마한 카피라이터들이 한 거거든요. 얘네들은 클릭 싸움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었어요. 만약에 아까 전에 이제 우리 박신혜 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막 온갖 공부를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루틴하게 마케팅을 안 하던 사람인데 공부한다고 하면 마케팅 책 읽는 것보다 이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마케팅 책은 몇 개만 보면은 다 그 책 같다고 지난번에 어떤 분도 말씀하셨잖아요. 조성민 강사님도.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감각을. 명사만 바꿔가면서 나도 모르게 후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뭐 이런 거 네이버 메인에 떴는데 이런 거 탁 보면은 여러분 그냥 네이버 자꾸 소비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생산자적 관점에서 계속 보세요. 아, 허리가 이렇게 편한데 전에 어떻게 잤나 싶네요. 뜨면은 아, 몸이 내가 뭐 이렇게 좋은데 저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나 싶네요. 막 이런 걸 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측정을 해라는 건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어떤 병원에서 쓰시는 분인데 제가 이거 참 신기했어요.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오셨던 분들 그리고 뭐 TV 라디오를 통해서 왔다. 뭐 이게 병원들이 이런 걸 되게 잘하거든요. 내가 만난 손님들이 뭐를 통해서 왔는지를 잘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지인 소개가 점점 많아지고 가까이 채널이 다각화되죠. 이렇게 나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돈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런데 결과는 여기가 더 많이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을 당연히 여기다 많이 투자해야죠. 그러려면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 자, 이제 어쨌든 측정까지 했고 제가 요 뭐 뒤에 부분 되게 많은데 요거는 쭉쭉 넘기고요. 요 개념을 하나 제가 꼭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 고객들을 만날 때 그 손님들에 대해서 가격을 얘기할 때 이 CLV라고 하는 개념을 꼭 아셔야 돼요. 고객 생애 가치. 이것만 아셔도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저는 저희 광고주를 만날 때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 한 달 광고 비용을 쓰시는 광고주분을 만날 때 그분을 예를 들면 50만 원이라고 보질 않아요. 저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그분을 거의 2천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해요. 1,1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는 평균 진짜 뭐 저희 업력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한 2년, 3년이라고 치면은 한 달에 50만 원 하면 1년이면 얼마죠? 60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2년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그 단발적인 소비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50만 원을 절대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고객 생애 가치를 길게 더 확대하는 것이 지금 현대 그 사업의 트렌드예요. 넷플릭스 어떠세요? 넷플릭스는 저 넷플릭스 회원이거든요. 16,000원인가 제가 내는데 넷플릭스한테 저는 16,000원짜리 고객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거 뭐 한 5년 쓴다고 생각하면 얼마죠? 보통 1년에 한 20만 원 쓰니까 5년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고객 늘어가야 되는데 그게 멤버십 비즈니스예요. 고객에서 이제는 멤버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인간적인 관계, 호감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충성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비단 제 주장이 아니고요. 카페24라고 쇼핑몰을 만든 사람들도 정기결제 서비스라는 걸 솔루션에 아예 넣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렌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자꾸 해보세요. 내가 이때까지는 자꾸 졸업이 있는 걸 팔잖아요. 맨날 신규만 찾아다녀야 돼요. 그런 업이 되게 많죠. 저도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데 제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 홈페이지 제작이 좀 이래요. 한번 만들 때 큰 돈 받지만 그거는 졸업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다는 기왕에 멤버십 서비스 하는 게 되게 좋다는 얘기였고요. 고객 유지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보셔라. 네. 아무튼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정리를 드리면 최근에 봤던 이야기 중에 이 프랩이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한 부분이 참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글쓰기의 고수잖아요. 베스트셀러였어요. 이전에 무슨 책을 하나 썼는데 임재춘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유시민 씨의 글쓰기 특강이라고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에서 자기가 예전에 쓴 책을 좀 이렇게 비판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유시민 씨가 자기 옛날 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해 놓은 걸 봤다면서 딱 써놓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게 유시민은 진짜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분의 책을 사봤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글쓰기에 관한 책을. 계속해서 아직도 사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가 계속 더 고수인 이유는 별게 없어요. 그냥 계속 거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유시민이 글쓰기 특강까지 쓴 사람인데 계속 그냥 글쓰기 책을 사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케팅 한 사람인데 저도 계속해서 마케팅 책을 보고 있어요. 근데 뭐 몇백 권 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마케팅 그 디커플링 이란 책을 보면서는 진짜 전율을 느낄 만큼 새로운 트렌드를 봤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발전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마 마케팅 강의 좀 서둘러서 하긴 했는데 도움 되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 정도만으로도 적당한 인사이트는 얻으셨을 것 같고 더 깊이 들이진 못해서 죄송하지만 충분히 응용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하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